이분이 김태초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초 씨가 수감돼 있을 때 알게 된 건데 이용숙 씨가 이제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으로 재소자들한테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교회 지인이 청송교도소의 김태촌이라는 유명한 조폭 두목이니까 한번 네가 교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편지를 또 주고받다가 사랑이 싹 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서신왕래를 이어가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둘 다 50이 거의 다 됐을 때 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초혼은 아니고요. 뭐 당시에 이제 면회도 힘들고 하니까 옥중 결혼도 이제 실패하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혼인 신고만 해놓고 나와가지고 같이 살고 이렇게 된 거죠. 부인은 이용숙 씨도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 몸도 좋지 않은데 결혼 후에 매주 청송교도소로 면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도소 면회니까 면회하면 딱 10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집에서 교도소까지 8시간, 면회 기다리는데 2~3시간? 그러면은 왕복 생각하면은 남편 10분 보려고 18에서 19시간 하루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뭐 특별 면회면은 이제 얼굴 보고 손이라도만 잡아보겠는데 그거 아니니까 이게 아크릴팔 사이에 두고 이제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투병 하다 네, 하는 맞아요. 와중에 그렇게 고생해서 10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 동안 식은물 전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분도 이제 그랬는데 김태촌도 아내를 사랑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종이약을 접어줬대요.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편지도 되게 많이 보냈다는데 개수로만 800통! 우와. 800통이 넘었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던 거죠.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 같은 경우에는 펜팔 아니겠습니까? 펜팔 아닙니다. 펜팔 아니에요? 펜팔이 아닙니다. 그래요? 옥중 연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옥중 연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994년에 김도한의 후계자로 알려진 조이란 씨가 사람 3명을 데리고 본인 면회를 왔대요. 그런데 그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계속 부러지게 쳐다봤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모가 되시는 분. 말도 안 돼. 옥중에 있는 조양은을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면회를 했었던 겁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딸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고요? 조이란 씨가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후배가 이 50 군부 정권에 찍혀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친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조양은 씨였다는 거예요. 조양은 씨의 이제 장모는 어쨌든 그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니까 평이 좋은 상태에서 면회를 한번 가보았는데 그 눈에는 밝고 명랑하게 이 사람은 난 사람이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겠어요? 소개팅을 교무과장실에서. 그게 되긴 되나 봐. 어쨌든 그 만났는데 마음에 꽤 들었나 봐요, 첫눈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면회를 왔을 때는 하원에서 장미 있고 이제 2송이를 잘라가지고 뭐 주기도 했다. 무려 17살 연하 미모의 통역사 김모 씨와 옥중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1년 뒤에 결혼까지 합니다. 출소하고 난 직후죠. 그때 당시 이제 결혼식 때도 시끌시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목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거의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무슨 사고 날까봐.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가지고 그 하객들도 한 2,000명 가까이 모였다. 하객이 2,000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찰들이 경비를 이제 삼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겠죠. 네. 보통 조폭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정보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직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저런 행사 같은데. 그 조직원들 정보 파악하려고 네. 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사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도 다 되거든요. 조양은 씨처럼 이게 독특한 러브 스토리를 가진 조폭이 또 있나요? 진짜 최고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플이 네네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배우 이희양 씨와 남편 김두조 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김두조 씨는 당시에 포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이희양 씨가 데뷔한 지 1년 만에 김두조 씨와 결혼 소식을 알리게 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무려
1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분위 결혼은 평범한 선택은 아니다 보니까요. 김두조 씨에 의한 강압적인 결혼이다 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야말로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은 게요. 결혼하자마자 조폭 생활을 청산했다고. 야, 찐사랑. 찐사랑. 근데 이제 둘이 주말 부부였대요. 이휘양 씨는 배우 활동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지내고 김두조 씨는 포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김두조 씨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냈어요.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제목이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휘양 씨가 이제 영화로도 데뷔를 하거든요. 사랑을 놓치다라는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하는데 그게 40대 중반쯤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김두조 씨가 촬영장 직접 찾아가서 스태프들한테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아내 좀 잘 봐달라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요. 김두조 씨가 아내의 영화 데뷔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잦은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제 손을 못 쓸 정도로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첫 영화 개봉을 4개월 앞두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좀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루트를 거쳐가지고 이 조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뭐 소위 얘기해서 학교에서 이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또 학교 좀 내에서도 놀란 애들. 서클들이 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일진으로 행동을 했던 서클을 운영을 했던 그 졸업생들이 아 선배들. 걔들이 이제 그 조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조폭들이 합숙을 하면서 아이돌처럼? 아이돌처럼. 키운다고. 형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폭 지망생들. 아, 지망생이 또 있어요? 요들이 이제 조폭 내부에서는 행동대원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행동대원. 얘네들이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조직 확장을 위해서는 얘네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꼬신 다음에 합숙을 시킨답니다. 합숙을. 17, 18대 서클의 우두머리였어요. 모래시계가 교본이었어요. 아이들 인사를 시키는 90도로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숙소에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거네요, 진짜. 숙소에 오면 20, 30kg가 찔 때까지는 외출을 금지시켜요. 그 당시엔 기본이 뭐 90kg, 100kg 이랬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저녁에 라면을 1인당 10개 내지는 20개씩 먹여요. 그렇게 먹고 재우면 막 퉁퉁 눈이 감길 정도로 부어요, 정말로. 그럼 몸이 결국 불어나요, 이렇게. 배도 이렇게 나오고. 옛날 깡패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벌크업이 돼가지고. 이상한 벌크업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혹시 이상한 벌크업이 살만 찌는 건지. 그런데 동네 주민들과 티나지 않게 마찰 없이 지내는 게 중요했다. 신고 들어올까 봐 절대 티나지 않게 몰래 활동해라. 이게 이제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형님의 어떤 기준은 뭡니까? 조직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형님이 되는 겁니까? 나이 순이래요, 그냥. 아, 그죠? 대단히 유교적인. 확실히 한국이 유교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연생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김태촌이랑 조양은이 빠른이거든요. 빠른 오고. 그래서 형이라고 그래서 하는 형님. 거야. 아, 확실한 그게 있구나. 10년 전쯤에 조폭 경험이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월 수입 100만 원 이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여기도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보여주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부유하게 좀 폼나게 살 수 있는 조폭들 중에서 1%, 2%?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끼니기 걱정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든 생활을 이어오는 거고요. 스포츠카 같은 거 뭐 그런 차 타고 뭐 명품 옷 입고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돈을 이제 버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또 그걸 보고 동경을 일으켜서 또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이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범 종교의 만전을 기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아, 저 때는 생각이 납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범죄와의 전쟁. 저 때 제 기억에 저희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실에 잡아간다고. 아, 조폭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촌이랑 조양은이 전부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뭐 대외적으로는 서진 음사로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조폭이라고 하면 이제 치를 떤다. 그리고 싫어하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은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은 198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1990년이란 말이에요. 네, 알고 보면 선포 열흘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제 이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이었었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 선언을 하나 합니다. 흔히 이제 윤이병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 당시 야당 인사였었던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이런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을 띠고 있었던 문화인들 아니면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찰 대상이었었던 거였던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민심이 돌아서졌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또 국면 전환을 한번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노태우 정권이 이제 꺼내든 카드가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그야말로 검찰, 경찰 할 거 없이요.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조폭을 때려잡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와 전쟁 때 부산을 1년간 소탕할 때 그때 고생했는데 비행기 왕복 비행기를 10번 할 수 있는 걸 회수권이라고 그래서 5매를 쓰고 5매를 못 썼습니다. 집에 5번 온 거죠. 어느 때는 제가 정확히 석 달 만에 집에 와가지고요. 그때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키가 3cm 컸더라고요. 정말 직업정신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분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이고 하니까 서로 알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집에 가는 걸 100% 압니다. 검사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깡패 잡으러 안 다니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실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서울 간다 소리, 집에 간다 소리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생태자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서 거기서 수사 인력을 빌려서 부산에서 당시 제가 무서워서 서울로 도망온 깡패를 또 잡으러 다니다가 월요일 날 김포공항 가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가정생활을 희생하다시피 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아, 그렇겠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폭들을 이제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흉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뭐 했다고 해도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뭐 이 정신적으로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이제 순직한 경찰만 126명이고요. 다치신 분들은 2,000명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있었던 거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역시 부정적인 측면은 다치고 돌아가신 경찰분들이 좀 계신 부분. 확실히 줄어든 것도 맞지만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어. 조직폭력배들 다 검거해라고 하면 결과로 나타낼 게 숫자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면 어떻게 저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엉뚱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허위 자백을 받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 실적을 올리는 상황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호응하던 국민들도 한두 명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든 이제 범죄와의 전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뭐 정말 조직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나요? 뭐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두목
뭐 행동대장 얘들이 다 이제 거의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와해가 많이 됐죠. 김태촌 씨와 조양은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요. 조양은 씨가 소년원까지 해서 교도소 10번 갔다는 거예요. 토탈 23년. 23년? 3년. 김태촌 씨는 더 오래 있었어요. 네네. 소년원 포함해서 13번. 33년. 33년.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잖아요. 김태총과는 평생의 라이벌로 불렸던 조양은 씨는요. 출소 후엔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직접 영화 제작에도 나서 보스라는 자전적인 영화도 만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서전까지도 내게 됩니다. 자서전 결말을 이렇게 끝맺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우들이여, 이제부터 양은이파라는 조직은 없다. 모두가 끈끈한 정으로 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자. 어쨌든 현재 목회자로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춘이 감옥에 있을 당시에는 나 변화해서 나가겠다. 징역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6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혈증으로 세상을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감옥에 20년, 30년 있었던 게 그들의 인생인 거잖아요. 이거 실패라는 거예요. 요즘에 MZ 조폭들이 저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대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그럼요. 제가 사실 뭐 만나본 뭐 조폭들 같은 경우에 말년에 그렇게 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화나 이제 뭐 방송 이런 데서 미화가 되다 보니까 동경의 대상이 되고 현혹이 되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르는 것이고 제발 그 나쁜 길로 그렇게 많이 빠져서 가게 되면 저 같은 제 후배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